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전 의원, 신은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들 잘 보내셨고요. 예, 잘 쉬었습니다. 네. 근데 새 신랑은 어땠어요? 저도 결혼 이후에 처음 맞는 네. 명절이어가지고 네. 좀 긴장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잘 쉬다 왔습니다. 오늘 하여튼 제가 한번 월요일이라고 할 뻔했어. 월요일 같은 기분. 거의 그 기분이에요. 뭐 월요일까지 계속 이어서 쉬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시고 오늘 그렇죠. 보니까. 네. 일단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을 열었잖아요. 그럼요. 3,610에 마감됐대 코스피가요. 예, 장중에는 3,617까지 뚫고 올라갔었는데 뭐 하여튼 지금 최근 장세는 그냥 반도체 장세입니다. 반도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관세 협상도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악재죠. 악재인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반도체 때문에? 최근 악재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거죠. 그 대미 관세 협상의 장기화하고 원달러 환율. 환율. 그 사실은 원달러 환율은 이제 대미 관세 협상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는 사안이긴 한데 이거는 둘 다 악재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냐? 결국엔 제가 반도체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좀 더 정확하게는 AI 장세예요. AI 장세.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방안에서 뭐 만들어 다 사줄게.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막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씩도 오르고 이랬는데 오늘도 한 7% 이상 오른 것 같아요. 40만 원 넘었던데 막. 넘었어요. 40만 원이 뭐예요? 장중에 거의 44만 원까지 찍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 뭐 한 42만 7천 원쯤 된 것 같은데. 옛날에 내가 한 7만 원인가 그때 본 한 옛날도 아니야 한 2년쯤 전에. 그럼요. 3년 전에 예, 7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올해 들어서도 10만 원대 중반이었어요. 네. 이게 그러면 반도체로만 이렇게 이렇게 반도체가 주로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린 것들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오늘 내린 종목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왜 내 말하는 건 이게 반도체로만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게 이게 그래도 좋은 건지 올라가니까 이게 불안한 건지.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죠. 예.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그냥 러프하게 한 40% 가까이 됩니다. 두 개가. 예. 두 종목 합치면 그냥 코스피 전체 시총의 30%가 훌쩍 넘어요. 40%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 두 종목이 막 10%씩 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비중이 코스피 전체 지수가 그만큼 적어도 4% 이상은 오르는 거잖아요. 예. 4%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두 종목만 많이 올라도 코스피 전체가 그냥 지수가 쫙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AI 장세라고 표현이 적절해 보이는 게 이른바 그 로봇 관련주도 좀 올랐어요. 근데 결국엔 그 로봇이 피지컬 AI잖아요.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머리에는 AI. 네, 피지컬 예, AI니까 그러니까 AI 장세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그 6대 산업 정책 있잖아요. A, B, C, D, E, F에서 A가 AI니까 뭐 에너지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은 이 AI와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이 5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정말 많은 큰 지금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도 미국 방문하셨을 때 블랙록 회장도 만나서 뭐 투자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엔에서 안보리 이사회 의장국으로 사회까지 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이 지금 반도체에 다 쏠려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좀 팔고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했던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한국 시장이 좋아지고 기대가 쌓이면 신뢰가 쌓이면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더 이제는 파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또 국내 주식에 더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주도해서 올라가 이 최근엔 불장을 일으켰지만은 이게 좀 다른 주식들을 끌고 같이 올라가 주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은 정말 그냥 반도체 반도체만. 장세였지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코스피가 3,500까지 많이 올라가는 데는 많은 종목들이 따라 올랐죠. 골고루. 그거는 이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니까 뭐 반도체만 오른 거는 그건 요 며칠 동안은 맞는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만 오른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래서 홍사훈 씨도 이제 경제 쪽 요쪽도 그럼 이제 정치의 이 시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약간 좀 시청자들이 좀 그게 그거 같아서 좀 지루하다는 평도 좀 있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작년 그 비상계엄 이후부터 네. 정치에 너무 거의 과몰입됐어요. 그렇죠. 과몰입은 아니지. 과하진 않았죠. 왜냐면 몰입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아니 비상계엄 내란이 터졌는데 어떻게 그렇지.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여러 달 지나고 나니까 약간 피로감은 있죠. 그렇죠. 피로감은 확실히 근데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플러스 네. 이 법조 이슈죠. 이 사법과 관련된 특검 이슈가 너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생업이나 이런 경제 쪽에 더 관심을 보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이 특검이나 수사 내란범들을 척결하는데 아직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그 주제로 먼저 좀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박성재 그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됐어요. 박성재는 뭐 당시에 나는 당시에 윤석열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무슨 내가 중요임무 종사자냐 뭐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속영장 박성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가 더 중한데 구속영장 발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발부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인데 예. 사실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수행을 했다라는 게 지금 예. 확인이 좀 돼가고 있는 아하. 과정이고 저는 소환 시점이 좀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심우정 총장과 같이 이렇게 좀 소환이 되면서 예. 좀 주목을 끌었는데 전 반드시 구속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라고 예. 보여지고 더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쪽을 잇는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바로 김주현 민정수석이죠. 그러니까 예. 다음 타자로는 저는 이제 민정수석까지도 칼날의 끝이 향해 갈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수순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은 전 구속영장 발부가 전 되리라고 봅니다. 하긴 김주현, 이완규는 지금 뭐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맨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 핸드폰도 바꾸고. 다 검사 출신들이고. 다 지금. 검사 후배들이고요. 네. 그 보면 이번에 그 어쨌든 그 박성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긴 됐지만은 아침에 이제 저희 그 뉴스공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을 때도 노영희 변호사나 뭐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에서도 요즘 검사들 파견 검사들 좀 자본이 있잖아요. 네. 검사들을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구속영장은 한번 그냥 척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법원에서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영장을 좀 대충 쳐갖고 이런 분석도 있던데 시각도 있던데. 그런데 뭐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정도의 혐의 내용이라면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수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거로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됐는데 예. 박성재 전 장관은 사실은 출입국 본부, 교정본부 그리고 검찰국의 검찰과 예. 이게 뭐 다 전화를 했지. 예, 직접. 전화해서 예. 뭐 갑자기 긴급 회의도 소집이 됐고 예. 뭐 본부별로 예.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각될 정도로 설렁설렁 구속영장을 쳤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저 정도면 영장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제가 봐도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안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12월 3일 저 개업날 당일날 검찰과장한테 또 출입국 본부장한테 교정본부장한테 다 뭔가 임무를 하지 그게 실제로 이행이 됐습니다. 네. 다 그 사람들이 검찰과장이나 배상훈 출입국 본부장들이 다 다시
전파를 했어. 그래서 실제로 이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빠져나가기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저 배상업 그 출입국 본부장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새로 뉴스가 하나 나왔던데 박성재 장관이 출입국 담당 직원들 전화를 당일날 출근을 했잖아요. 밤에 그 한밤중에 그걸 자기가 직접 판단해서 시킨 게 아니고 박성재 장관 직접 지시를 했다. 네. 이건 빼박 아닌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부하들의 예. 이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언론에 노출된 사실관계만 조합을 해도 예. 이거 뭐 영장이 발부되는 건 거의 상수로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 검사들 40명이 일동 예. 명의로 그런 약간의 뭐 태업과 해태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좀 내란 특검도 걱정을 하시는 건 저도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내란 특검은 이제 조은석 특검이 조직을 지금 장악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고의적인 태업을 통해서 일이 잘못될 만큼 그렇게 저는 그림력이 좀 약하다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그 당연히 발부가 돼야 되는 사람이고 또 여기서 발부가 돼야 아까 말씀드린 안가 사인방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좀 영장이 발부될 걸로 기대하고 그리고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발부되면 그 안가 4인방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순으로도 사실 그 혐의가 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기자들이 있죠. 대기자들. 사람들. 지금 당장 그 선관위에 파견된 그 검사들도 네. 그렇고 또 여러 명 그 뒤에 여러 명의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 당에도 있죠. 국민의힘 추경호 예. 의원이나 그쪽 당 쪽 인물들도 예.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이번에 그 박성재 법무장관을 수사한 사람들은 이게 공정성 시비를 막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검찰 출신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한 게 아니고 공수처 검사하고 경찰이 담당을 했다고 해요.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러면은 아예 말한 대로 공정성 시비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내란 특검에서도 왜냐하면 상복 우리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재판장에 상복 메고 검은 넥타이 메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란 특검의 검사들이 우리 검사들 수사는 못하겠다 이런 반발에서 있었던 건지 저는 이게 어떤 게 우선인 건 먼저인 건지 좀 아니 보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피하기 위해서? 위해서 아예 피하기 위해서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나 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조사를 했던 것 같고 예. 사실은 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 보기엔 뭐랄까 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는 게 뭐 아니 그러니까 뭐 같이 근무하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박성재 연차가 장관이 연선 예. 17기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을 떠난 지가 꽤 됐어요. 예. 이미. 예. 이미 꽤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틀리죠.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굳이 뭐 정말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봐주거나 뭐 이럴 가능성보단 그냥 애초에 그 법무부 장관을 직전까지 했으니까 예.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검사가 아닌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내란 특검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혐의로 봤을 때는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이 워낙 최근에 막 그 혐의 증거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 거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내란에서 굉장히 위중하다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내란 특검만 가야 될 상황이 아니고 물론 그렇지. 김건희 특검도 가야 되고 또 해병 최혜병 특검에도 특검도 갔지. 가야 예, 되고 예. 3특검 장학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좀 3특검이 경쟁하면서 예. 뭔가 좀 효율적인 수사를 우리가 지금 다 바라고 있는 건데 예. 뭔가 이렇게 좀 교착에 지금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인상과 또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가 끼다 보니까 열흘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전 이제 내란 특검에서 박성재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기사를 이제 우리가 어제 봤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앞으로는 박성재 신병 확보하고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심우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수사의 단계 내지는 예. 순서별로 저는 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심우정으로는 갈 거다. 전 바로 그 다음은 심우정으로 넘어갈 걸로 봅니다. 심우정도 그러니까 검사 출신으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수처 검사나 경찰이 그럼 수사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박성재 장관보다 훨씬 그 필요성이 그렇지, 크죠. 그렇지.
박성재 전 장관은 사실 좀 멀어요. 예, 지금 파견 검사들 입장에서 보기엔. 근데 이해관계가. 심우정은 안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들 현직이 상관이었으니까. 아, 그렇지. 뭐 그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가는지 한번 그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박성재 하나 그냥 꼬린시키고 그 다음은 그냥 우리 같은 검사들인데 그냥 이걸로 퉁치자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아니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을 열어는 놓고 우리가 걱정은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은석 특검도 국민적 여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조은석 때. 특검 자체가 당연하죠. 본인이 예, 특검과 특검보는 사실은 이 내란 특검의 성패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지금 운명이 달려 있는 예. 상황이고 또 물론 그 안에 있는 검사 조직은 일부 좀 그렇게 반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조직을 장악하고 끌어가는 이 헤드 쪽은 예. 그 특검과 특검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지금 박성재 구속시키고 심우정까지 가면서 이제 그 다음 안가 회동이라든지 정치권까지 이게 수사가 연장이 돼야 좀 박수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 부분까지는 국민적 감시로 우리가 계속 좀 노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그게 약간의 걱정되죠. 좀 걱정이 돼서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이걸 계속 지켜보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특검에 꼭 검사들만 나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증거 확보죠. 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안가 사인 회동은 증거 확보가 까다로울 거예요. 거기서 그 나눈 얘기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순순히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디 연말 뭐 회식했다고 어, 하는 지금 주장이 그런 취지잖아요. 친목 모임 했다는 취지잖아요. 근데 어디서 녹음 파일이 나오지 않는 한 녹음했을 리는 증거 없어 확보. 보이는데 증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김주현 수석 같은 경우는 그 안가 회동 자체를 어떤 직접 증거를 뭐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비화폰 쓰거나 그 전후로 굉장히 그 권력적 수사, 은폐 이런 쪽에 예. 깊숙이 관여가 돼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도 증거 확보가 좀 돼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소환이 좀 자꾸 늦어지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저도 좀 갸우뚱해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사실. 그거 한번 좀 지켜보고 안가서 CCTV는 그게 복원이 거기는 됐나요 안 됐나요? 아니 근데 모인 거는 확인이 확인이 되지만 예. 뭘 했는지. 그 안에서 뭐 했는지. 찍은 CCTV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밖에 있는 CCTV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한덕수 내란 방지 혐의 그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때도 이제 중계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대통령실 CCTV 그 증거 조사를 이제 월요일 날 한다고 해요. 이게 CCTV가 이게 3급 군사기밀로 분류가 돼 있다네 이게 아마 대통령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특검에서는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특검 쪽에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 아마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보고 싶은데 이게 3급 군사기밀로 분류가 돼 있어서 안 된다. 뭐 특검에서 지금 특검 이 비밀 해제 조치는 추진하고 있다고는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기밀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CCTV 화면에 아마도 뭐 구조. 구조 네. 거기 이제 안 쓸 건데 뭐. 이제는 거기 이제 대통령실로 안 쓸 거잖아요. 예. 청와대로 지금 보수 작업하고 있는데 뭐 옮겨갈 건데 뭐 구조야.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원대 복귀되면 그 원래 국방부 청사로 쓰던데 거기 또 내부 구조 바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로 안 쓰니까 리모델링 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공개해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거기. 하여튼 너무 궁금해요. 그게. 그 저도 이게 공개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 게 뭐 국민적 관심이나 알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한덕수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다음에 서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증거가 매우 핵심적인 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공개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그리고 기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거는 제한하기에는 저는 그 증거가 가지는 가치가 그렇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거기를 대통령실로 쓴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구조나 뭐 이게 정확한 그 모양, 형태 뭐 이거가 기밀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뭐 안 충분히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어쨌든 안 쓸 건데 그러니까. 뭐. 이 어쨌든 거기는 내란의 현장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현장이죠. 이걸 국민들이 그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이 이거를 볼
권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형량을 해서 결국에는 저도 뭐 재판부 이제 결정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예. 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예. 또 공개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그 내일 재판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는 거로 하고, 자 이제 그 김건희 특검으로 잠깐 가서 그 이기훈 있지 않습니까? 삼부 토건 도망갔다 붙잡혀서 이제 구속 기소됐잖아요. 기소됐는데 공소장에 보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것도 언론 보도긴 한데 거기 보니까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이름이 없다. 삼부 토건 주가 조작에 사실 이 윤 씨 부부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이거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예. 의사소통이 있었으니까 5배가 그렇게 올라가고 윤석열이 거길 우크라이나를 들어. 그렇죠. 거기 가고 뭐 원희룡 장관이 그 세미나 예. 참석하면서 삼부토건 대표도 예. 동행을 하고 했을 텐데 예. 언급이 공소장에 안 나온다는 건 아직 그 증거를. 관여에 대한 수사가 거기까지 못 나갔다고 이름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증거 확보가 아직은 안 됐다. 예. 내지는 3부는 그냥 그 이 사람들이 알아서 주가를 띄운 거다. 근데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소재는 다 대통령 부부가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니까 전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가면 좀 수사가 저는 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3부의 주가 조작 그리고 그 주가 조작 팀들은 이제 김건희와도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이 결국은 국가 정책 심지어 이 외교안보 사안과 연결이 돼가지고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예. 지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3부 토건 관련된 수사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뭔가 공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수사가 충분히 됐나? 전 충분히 안 된 것 같거든요. 뭐 소환도 안 했고 여기까지는 들여다보지를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부분이 3부 토건 내부의 그냥 주가 조작으로 좀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공소장 내용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다룰 게 아니고 그냥 3부 내부에 그냥 주가 조작 범들의 그렇죠. 예. 자범들의 주가 조작 행위 아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이걸 다룰 주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김건희 특검이 지금 제일 먼저 일종의 그 항명 사태를 집단 행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의심을 받는 건데 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어차피 그 파견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믿어도 되는 거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갈아서 지금 누구로 대체를 해요? 그건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죠. 야, 이게 딜레마네. 이게 그러면은 정말 이걸 갖다가 삼부 토건 주가 조작이라는 게 대통령 부부가 뭐 아직 우리가 의혹이긴 하지만은 직접 주가 조작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됐다라는 건 매우 정말 외신에 나올 그렇죠. 나라 뒤집어질 커피값이잖아요. 일이죠. 이거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 우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인데. 아니 그런데 수사라는 게 결국에는 의혹은 있지만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그 기소 못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는 거죠. 증거 확보라는 게 뭐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적어도 삼부토건 측과 삼부토건의 주가를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주가 조작 세력과 김건희 측과의 어떤 의사소통 없이는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들이 쫙 일어나기는 어려운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나 뭐 주고받은 게 핸드폰에 남아 있다고 하면 쉽게 가장 확보가 될 거고 아니면 정말 후일에 보험을 삼기 위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은 녹취 파일이 발견됐다고 하면 뭐 더 좋은 증거가 될 텐데 그런 게 없었다. 통화만 하고 녹음한 것도 없고 아니면 그때 사용하던 전화기를 버려서 못 찾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증거 확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저는 김건희 특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검사들의 항명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초반부터도 워낙 수사 사안이 많은 건 우리가 인정은 그렇지. 하지만 너무 이렇게 좀 방사형으로 좀 뻗어나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사실은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지금 이 삼부토건 관련돼서는 핵심 인물이 원희룡 장관이에요. 근데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했지? 그럼 별로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도 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많은 그 계엄의 동기가 된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명태균발 공천농단 사건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윤상현 의원을 한번 소환 조사를 한 달 반 전에 한 걸로 막 가물가물 기억은 나는데 그때 예. 이후로 뭐 이준석 대표 뭐 포렌식하러 참관했다 그 외에는 예.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특검 내부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하고 뉴스타파나 시사인을 통해서 그 많은 포렌식된 자료들이 이미 다 언론에 나온 사건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답답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뭐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에서 뭐 조직 장악 능력이 있겠냐 없겠냐 처음부터 우려도 좀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예. 이게 지금은 뭐 검사들 그 일반 그 하급 그 검사들의 이런 항명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참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예.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채찍이 필요합니까? 응원이 필요합니까? 뭘 해야 되나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요. 다 그냥 다 네. 집으로 가라고 하고 새로 뽑아서 다시 시작할 이도 참 쉽지 않은 노릇이고. 그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예. 지금 남아 있는 수사기관보다 이미 보낸 수사기관이 더 긴 많죠. 상황에서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예. 보이고 사실은 특검은 어쨌든 연장을 하더라도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럼 특검 수사가 끝나면 남은 기소가 안 된 부분은 그 자료를 어디론가는 넘겨서 다시 수사를 해야겠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게 국가수사본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경찰. 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 다시 수사를 좀 해야겠죠. 받아서. 예. 그 이기훈 같은 경우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인물이 또 오늘 뉴스가 됐어요. 심재철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더라고요. 심재철 변호사는 조국 혁신당에서 하필이면 김건희 특검의 후보로 추천했더니 나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아무리 얼마를 받고 갔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김건희 특검으로다가 어쨌든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 이기훈의 55일 동안 도망갔던 그 당사자의 변호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사실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심지철 변호사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남부검사장을 했어요. 금융 쪽 그렇죠. 특수활동이죠.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그 전담이 아니고 이제 많이 하니까, 집중청이라고 해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예. 청인데 검찰청인데 거기 검사장을 예. 했다 보니 이기훈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람이 이제 심재철 변호사를 예. 선임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김건희 특검 후보로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이 됐던 마당에 그 사건을 수임하는 건 조금 뭐 이상해 보여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난 양심 상담 못할 것 아니, 같은데 그건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양심의 해도. 문제이기도 하고 네. 김건희 특검으로 추천이 됐던 사람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저런 변호사가 특검이 진짜 됐더라면 이거 어쨌을까라는 그 정말 그 사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비판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게 만약에 뭐 심재철 변호사 하나 얘기라면은 또 우리가 뭐 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뭐 오광수 전 수석도 통일교 관련해 그랬고 또 김호수 전 총장도 하나 심지어 더. 자신과 같은 공동 대표로 하는 사람이 통일교 수사하고 있는데도 거기 사건을 수임했다가 네. 또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 더 있어요. 이광범 국회 그 이광범 노조명 변호사. 탄핵 예. 소추인단 거기 공동대표 저기 이봉관 이봉관 씨. 변호를 올렸더라고요. 서희건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대체 저분들의 이 법조 윤리적인 인식이 어떤지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참 요즘이 지금 참담합니다, 이거 저. 특검 시즌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큰 네. 이렇게 짜잘짜잘한 변호사들 말고 좀 큰 로펌이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대목 그러니까 전관예우죠. 생각하는 거예요. 전관예우. 그러니까 딱 사실은. 전관예우입니다, 전관예우죠, 정확히. 저거는. 저 사람들 쓰면은 내가 내 죄를 면제받을 수도 있겠다. 이러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큰 뭐 돈을 주고. 영장 발부가 안 된다든지 그렇죠. 뭔가를 막는 거죠 절차 아. 내에서. 이래도 되는 건지 참 수임료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라는 게 되게 저는 다 상상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오면 저 자신의 양심을 팔고 파는 거지 뭐 팔고 저렇게 맡을 수가 있을까? 되게 그쵸, 어느 욕을 정도면 먹어가면서도 그건- 하는 거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을 안 해봤어. 한 10억 정도 줘요. 그 정도 되지 것 않을까요? 같은데. 그러니까 10억의 양심을 팔지는 않을 것 10억엔 안 같고. 팔겠죠. 저는 그 사실 심재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이기훈을 변호를 맡은 게 이기훈이 주가 조작범이잖아요. 주가 조작범은 다수의 수많은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의 그 피해가 있어야만이 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했잖아요. 실제로 삼부통은 5배 올랐잖아요. 수많은 그 개미들의 그쵸. 피눈물이 그 묻은 돈을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그 피눈물 묻은 돈을 갖다가 받고 그 주가 조작범을 변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저렇게 어? 수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 뭐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양심을 갖다가 이제 돈과 바꿨다 이제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저걸 이제 수임을 아주 비싼 금액에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게 법조라는 단체들은 도대체 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사사건건이 저렇게 들고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도 뭐 같은 변호사의 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근데 정말 부끄럽고 참 저렇게까지 해서 돈과 그렇게 양심을 맞바꿔 먹어야 되는가. 네. 하여튼 그런 좀 참담한 마음이 좀 듭니다 보면서는. 하여튼 뭐 좀 보겠습니다. 뭐 얼마나 그뿐이 아니에요. 이기훈이가 어떤 그 아유.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야 그럼 진짜 전관이 진짜 통하는 사회구나. 아직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어쨌든 간에 전관은 통하는구나. 이게 진짜 성공하는 그 수임이었던 거지. 아니 근데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돈을 갖다 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네. 한번 봅시다요. 한번. 예. 나 진짜 통하면은 야, 이거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돼. 참, 참 진짜 한심합니다. 예. 그 윤석열은 오늘도 불출석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아니고 그거잖아. 그 체포 혐의, 네. 체포방해 추가 기소된 거. 2차 공판, 1차 공판 때는 출석을 했고 1차 공판 때는 출석한 게 왜냐면 바로 직전에 그 이후에 보석 심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나온 거잖아요. 이 보석 위안이 신문 때문에 나왔던 거죠. 참 괘씸하긴 괘씸해.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달라고 청구한 재판만 나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괘씸하긴 참 괘씸한 것 같은데. 좀 약간 괘씸도 괘씸이고 좀 얍삽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이게 제가 소고긴 하지만 좀 네. 너무 또 속보이게 네. 자기의 유리한 재판만 저렇게 골라서 그렇지. 참 출정하는 게. 자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내란 재판 같은 경우 직연 재판부는 그냥 골석 재판 안 나와도 좋다 그냥 우리 그냥 없이 그냥 재판하겠다 대신 불이익은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잖아요. 특검에서는 계속 안 된다 구인영장 발부 좀 해달라는데 직연 재판부는 거절했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이제 백대현 판사는 재판부는 물론 오늘 재판에서도 이거 윤석열이 오늘 불출석한 거 사유는 없다. 했거든요. 그래도 다음 기일부터는 이게 골석 재판으로 갈지 아니면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거든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구인영장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발부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피고인에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직연은 그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예. 피고인의 변호인은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인은 사실은 제3자예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예. 경험한 바가 없어요. 아하. 그냥 피고인의 얘기를 얘기만. 듣고 그걸 법률적으로 주장을 대리해 주는 것뿐이지 그렇지. 경험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드시 피고인에게 확인할 부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건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시도라도 했어야 된다.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법상 차이가 이제 민사나 행정재판, 뭐 가사재판 이럴 때는 변호인만 출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데 네.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어. 그 당사자, 그 재판을 받는 윤석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의무를 해태하고 안 하는데 사실은 직위원 재판장이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 잘못했지만 이 골석 재판도 가는 과정이 너무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거죠. 윤석열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피고인의 출정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면제해 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백대현 재판장 입장에서는 심지어 보석 심리 때는 또 나왔던 피고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전 이거는 당연히 영장 발부하는 게 맞고 구인장을 발부해서 집행을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저는 반드시 밟을 것 같고 지난번하고 좀 얘기가 다른 게 지난번에는 그게 서울고치소장에서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들고 특검이 2번이나 갔는데 뭐 그 안에서 뭐 변호인들이 뭐 이상한 데까지 따라 들어오고 뭐 의자체로 옮기고 하면서 옥신각신을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구치소장도 바뀌었고 예. 아마 이거는 법무부 장관도 그 구인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깊숙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뭐 백 재판장이 저는 구인장도 발부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할 걸로 보고 아마 이번 집행은 지난번하고는 좀 많이 다른 국면이 열릴 것이다. 다를 수 있다. 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 뭐 속옷만 입고 있으면 뭐 어떻게 옷을 뭐 덮여 입히든지 예. 뭐 어떤 방법을 다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구인영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순직 해병 특검에서도 지금 다음 주에 윤석열 소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소환한다는 방침인데 사실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다 실패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그러니까 좀 김현우 소장. 김현우 소장이 좀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바뀌었으니까 지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다른 지금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속시킨 사람이나 기소한 사람이 그러니까 없기 꼬리는 때문에 시킨 사람이 많이 없죠. 꼬리는 그러니까.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그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소환할 때 다른 특검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기대는 좀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성과도 이번에 낼 좋은 기회 아닌가 그러면 한 방에 끌고 나오는 거를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뭐 네.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겠죠. 끌고 나오는 거는 저기 수사관들이 끌고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수감 시설 내에서의 그 수감자의 신병 관리는 교도관의 그 업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그 안에서의 집행을 해야죠. 교도관들이 그럼 좀 결기를 더 힘이야 당연히 아니 제압할 수 근데 있는 힘이 이번에 있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법 앞에 우리가 다 평등한데 네. 이번에 이진숙 체포영장 치는 거 보세요. 영장 쳐서 잡아오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화면 아닙니까? 물론 그게 이제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또 판사가 판단을 달리한 부분은 네. 있지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윤석열에 대해서도 저 지금 체포영장이 몇 번을 청구했다가 실패되고 그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앞에 이 법치가 살아있느냐는 물음을 던져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도 뭐 윤석열 진술거부권 쓸 건데 굳이 잡아놓을 실익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른 얘기죠. 법치주의를 예. 집행하고 진술거부권을 와서 행사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전 윤석열 앞에서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걸 보여줘야 예. 전 이게 역사 앞에 저는 교훈으로 예. 제대로 남지 않을까. 전 집행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순직 해병 특검이 끌고 왔으면은 물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쨌든 조사잖아요. 예. 그럼 다른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도 조사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못한 거 아니야. 실패해서 같이 조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특검들이 이왕 들고 나온 김에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할 수는 있어요. 그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을 뿐이지. 예. 뭐 할 수는 있죠. 그게 뭐 어떤 뭐 그 영장에 그게 적시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로 그 이건 영장은 아니지 소환 청구니까. 체포영장을 체포영장이니까. 받아야 되죠.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인치에서 구금할 수 있는 장소가 적혀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장소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최병 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 입장에서는 출장 조사가 되겠죠. 출장 조사. 네, 그 장소로 출장을 특검 측이 가서 조사할 수는 있겠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고 거기 있는 김에 우리도 같이 한번 그렇죠. 숟가락 하나 얹자 이렇게. 근데 큰 실익은 이게 없-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예.
어느 한 특검이 다 쓰기도 모자랄 것 모자란다. 같은데. 예. 아니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만약에 끌고 나와서 인치에 성공한다 그러면 니들이 전에- 필요하면 니들이 해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정권 왜 여기 숟가락 넣냐? 그리고 그 전에 실패한 특검팀은 조금 이제 모양을 꾸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경쟁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앞선 특검팀. 비굴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그 우리도 좀 껴주소 이렇게 하면. 그럼 그때 집행을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자, 윤석열 같은 게 또 하나 내가 궁금한 점이 이번에 추석 지나긴 했지만은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변호인 통해서긴 하지만은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 내용도 좀 이따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윤석열은 메시지를 안 냈잖아요. 김건희는 냈고 윤석열은 뭐 이제 왜 안 내는 거예요? 설날 때는 냈었는데 이 자포자기한 건가? 왜 안 내는? 아니, 뭐 왜? 만사가 귀찮을 수도 있겠죠. 자포자기 같은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끝났다 이거 아니려나? 귀찮아. 뭐 아무것도 안 그래서 할래. 그런 거예요? 재판도 안 나가고 조사도 안 받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김건희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희망을 가진 사람과 예. 희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의 그 범죄 혐의를 예. 좁히고 형량도 낮추는 게 1차 목표인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예.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포자기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도 안 낸다. 그랬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저 김건희 메시지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저기 두 번째 문장에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장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그래도 그나마 그 태극기하고 성적이 흔드는 그곳 팬들이 좀 있다고 문어게인. 하더라도 김건희는 아니지 않나? 누가 편지와 응원을 저렇게 보냈다고? 진짜 보냈을까? 이 생각이 들고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다. 어두운 터널 이제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뭘 버텨? 이제 터널 막 초입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갔는데 뭐 네. 수감 생활 얼마나 했다고 네. 뭘 긴 터널이야 이제 시작인데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참 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예. 예를 들어서 정말 편지가 한두 통이 갔는지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적은 수라도 받았다고 하면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일부만 보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편지가 진짜 들어갔을래나? 없어도 있는 김건희한테 척하는 거 보낼 아니야?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뭐 한두 통은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워낙 또 특이한 분들도 있으니까 저 보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게 이제 김건희의 본인 워딩하고는 좀 모순 배치되는 게 네. 특검 사무실 처음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네. 자기를 얘기했던 그렇지. 그 장면도 네. 좀 떠오르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무슨 여러분들의 편지와 응원을 받는 무슨 팬레터 받는 것도 아니고 좀 모순되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 어쨌든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발언한 게 그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온도차가 있다. 이 발언이 계속 뉴스가 됐잖아요. 네. 이게 아마 검찰하고 사법개혁을 두고 직접적으로 워딩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니냐. 내용은 지금 저 나온 대로 그래픽에 나온 대로 저런 발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온도차가 실제로 있어서 저런 말을 한 건지 이게 의도적으로 저 말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당 정부는 과거에 국힘이 집권하고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 쪽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그 대통령실과 당의 온도차 같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당이 곧 대통령이 곧 당 대표니까. 사실 당의 총재지. 그렇지. 당 대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시나 어떤 사안을 전달을 하면 그걸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지 무슨 온도차 같은 건 그런 게 있을 수가 그렇지. 없는 거지.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지 못했던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추후적으로 이유가 뭔지 확인해 봐라.
그 우상호 정부석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당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궁금해하시는 일이 많다라는 예. 취지의 말을 했는데 예.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정소가 아니라는 반증인 것도 되는 반증이다. 거고. 네. 아,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건강한 그 당정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잡음이 나오겠죠. 온도차가 너무 크면 이제 잡음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럼 저게 개혁을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저거는 개혁이 그러니까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좀 논란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잡음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그럴 같긴 수 있겠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그 이벤트에 맞춰서 거의 조희대 대법원장 뭐 청문회나 청문회, 뭐 이런 게 이슈화되면서 조금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묻힌 감이 예. 없지 않아서 뭐 대통령실 참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쉽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빠르게 할 거냐 바르게 할 거냐 예. 근데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바르게 바르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예. 근데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예. 조금 더디더라도 저는 바르게 하는 게 탈이 덜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빠르게 하는데 올바르지 않으면 예.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식차가 분명히 있다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어느 개혁이나 저항은 반드시 수반됩니다. 예. 어느 개혁이나 그러면 저항도 더 센 저항을 일으켜서 밟아 누르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저항의 수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축구로 비유하면 골을 덜 먹으면서 이기는 방식이 있고 골을 많이 먹으면서도 더 많은 골을 넣어서 뭐 8대 7로 이기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상호 수석 입장에서는 좀 골을 덜 먹는 방식으로도 수비를 강화하면서 골을 넣어서 좀 이기는 예. 아마 이런 좀 전략 전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저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면 다 동의하는데 우상호 수석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지금 1년 뒤로 우리가 유예해놨고 그 안에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년 반의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1년 반 뒤의 시점에 개혁의 완수 시점은 똑같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했더라면 전 지금의 특검에서 저 검사들의 저항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토사구팽이라 그래서 나중에 삶아 먹을 때 삶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특검의 시간대는 특검에다가 좀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성과를 좀 몰아주고 그 다음에 특검의 시간이 끝났을 때 지금 어차피 우리는 1년 뒤로 개혁의 시점은 밀어놓고 토론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것도 좀 긴 로드맵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했더라면 이 특검과의 상충이나 모순되는 부분은 좀 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특검에서 저렇게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도 좀 문제고 예상을 했더라도 다른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시기 조절이나 속도 조절론, 체온, 온도 조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성공의 방점이 좀 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당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자신들의 임기나 자신들이 권한이 있을 때 성과를 내야 된다. 여기에서 오는 좀 약간의 시각 차이 아닐까. 전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그 폐지 법안을 그러니까 1년 뒤에 어차피 시행이 될 때니까 그러니까 종국 그때 시점은 똑같죠. 좀 그때 맞춰서 그럼 냈으면 특검이 이렇게 반발하진 않았을 그러니까 만약에 거 아니냐. 로드맵을 갖고 그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지금의 특검의 이런 반발들은 좀 최소화하면서 그럼 유예 기간은 그럼 1년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줄이고 뭐 그럴 수도 앞으로 있고요. 한 6개월 뒤에 그러니까 네. 검찰 폐지 법안을 정부 조직 개혁법을 이제 내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조직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사법 개혁에 있어서도 저는 직위원 탄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군가는 조의대 끌어오는 게 먼저라는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내란 재판부, 어떤 분은 사법 개혁안, 아니면 어떤 분은 이걸 동시에 다 하자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가면 또 사법부의 정이 또 따라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시끄러운 요란한 개혁에 조금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야 된다는 아마 그런 뜻이 저는 우상호 수석의 저 발언에는 좀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가 추석 민심 자기가 봤을 때는 4가지가 있더라 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어요. 소비 쿠폰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검찰 개혁 못하면 민주당 폭망하니까 요즘 민주당 보면 답답하다. 개혁 빨리 해치워라. 저 4번째가 그거잖아요. 빨리 해치워라. 아까 신 변호사 말하는 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빠른 쪽에 방점이 세워져 있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바른 개혁에 방점이 있다. 그럼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지금 개혁 방점이 바르지 않다는 거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빠르면서 바르면 제일 좋은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안에 약간의 온도차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안에서는 선택이 필요하죠. 뭘 선택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60% 육박하고요. 당의 지지율은 한 40%에 육박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많은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더 많은 개혁의 동력을 얻어서 확실하게 성공하는 개혁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느리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검찰개혁안도 1년 동안 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로드맵도 좀 안 나와 있고 안조차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속도전만 얘기해가지고는 과연 이게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에서도 조금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든지 또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런 여론도 일부 있어요. 좀 그런 의견에도 좀 귀 기울이고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개혁이 또 주저앉는 거 아니야?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기득권자들에게 휩싸여서 또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공포심 같은 건데 저는 개혁에 대한 의지는 이미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다 지내온 마당에는 아마 저희 셋이서도 의견이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쪽으로 좀 한번 힘을 모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다양성이 사실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청래 대표가 개혁 빨리 해치워라, 민주당 답답하다 이 얘기도 저는 공감이 일부 가는 게 요즘 그 검찰 개혁, 물론 저는 신 변호사 생각은 약간 좀 그 차이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일반인의 시각이고 언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혁을 하기로 했으면은 앞만 보고 가기에도 지금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구체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 변호사 늘 주장하는 것처럼 기소권의 그 독점, 기소 배심원제 이런 거 앞으로 해야죠. 굉장히 해야 되잖아요. 앞을 보고 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왜 자꾸 앞을 보지 않고 뒤만 보고 이거 해도 괜찮을까? 문제 없을까? 뒤만 보고 왜 걱정을 하느냐. 저는 사실 그 점이 약간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개혁을 하기로 했으면은 그 국민적인 어느 정도의 이 진통, 우리가 감내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권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러면은 빠르게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물론 이제 그 조금 변동성이 너무 큰 나라들 말고 적어도 G20 안에 드는 나라들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보면 사실은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도 넓게 보면 사법개혁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려요. 다들 대부분. 왜냐하면 이게 그 설계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시간을 오래 끌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보통 뭐 10년, 20년씩 걸리거든. 이거 제도 한번 쭉 바꾸는데.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다른 일도 다 빨리 하니까 우리가 뭐 건축하면 다른 나라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는데 사실은 그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의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속도로 사법 개혁을 하는 나라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속도로 하는 나라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속도면도 있지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게 좀 차이점 있는 게 보안 수사권이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통적인 뭐 그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고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은 아주 일부만 허용하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만 허용하자.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급한 경우.
또 하나는 경찰과 사건 관계자의 유착이 드러난 경우, 또 경찰의 고의적 은폐나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요 세 가지 한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보안 수사권을 직접 주자. 나머지는 절대 주지 말자. 이런 절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절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검경이 사건을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는 아마 공소시효가 곧 완성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후면 한두 달 후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명확한 경우. 때를 아마 상정할 수 있을 거고 예. 경찰과 사건 관계자 유착이 드러난 경우 예. 아니 그랬으면 그렇지. 유착이 벌써 드러났으면 그 경찰관 구속됐겠지. 그렇지. 저건 예. 그 유착이 드러난 경우라는 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드문 경우고 예. 그거는 뭐 거의 유착을 드러나게 하진 않지 원래. 그렇죠. 예. 드러나면 그게 유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고 고의적 은폐와 부실도 그런데. 그렇죠. 의심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누가 결국엔 해석하는 주체냐. 그렇죠. 저게 문제겠죠. 좀 근데 검찰이 그냥 검사가 나 의심돼 하면 그냥 바로 다 할 직접 수 뛰어들 수 있는 거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일부 그러니까 저 세 가지 경우는 이제 오늘 기사에 나온 거고 저렇게 일부에만 보안 수사권을 주자. 근데 전체적으로 다 주지 말고 하나 뭐 일단 제 생각하면은 옛날에 우리 검소 완박할 때 검찰한테서 수사권 뺏어올 때 뺏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박탈할 때 경제범죄와 부패만 수사하기로 했는데 등자 하나 때문에 결국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버렸잖아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만이라도 예외를 두면은 그건 결국은 다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우려가 안 들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평면이 다른 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건 헤드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헤드가.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검찰 정권에 만약에 우리가 예, 절대 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 이 나라가 또 한 번 검찰 조직에 예. 넘어간다. 뭐 주진우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나라 자체가 그건 보안 수사권만 작살 나는 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다 작살 나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건 보안 수사권의 문제는 제도로서 푸는 게 맞고 그걸 가지고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의 모델을 앉혀놓고 이 제도를 이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얘기가 없는 안 거죠. 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수 있다. 그건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제도의 문제는 일단은 좀 뭐랄까 중립적이고 일단 보편적으로 우리가 놓고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안 수사권 이러면 워낙 이게 반발이 많기 때문에 수사 통제권. 그러니까 수사 독점에 대한 통제가 전 만약에 검찰이 보안 수사권 갖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전 그 안에 저는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안이라도. 근데 지금 그게 뭘까가 우리가 아직 못 만들어내서 여기까지 보안 수사권으로 좁혀서 논의는 하는데 저는 꼭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놓고 우리가 토론은 해봐야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수사 독점권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저는 그 방안을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놓고 저도 연구를 더 해보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 없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놓는 안으로 가야 되는데 저것도 이렇게 요건으로 놓고 보면 언제든지 사고 칠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뭐 검사징계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고 치는 검사들 위에서 이제 다 정리하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조금 우리가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말고 예. 조금 더 보편적이고 일반론 차원에서 제도를 좀 접근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얼른 법조인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몰라도 보안 수사 이거 수사가 부족하니 다시 보안 수사를 해야 되겠어. 어떤 부분이 부족해라고 검사가 말하는 것만으로 왜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 왜 안 된다는 건지. 꼭 직접 검사가 해야 되는. 경찰 당신들 못 믿으니까 내가 직접 수사해야 돼. 왜 꼭 이것만 돼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떠한 부분을 더 수사하라고 예. 해도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특히 재산범죄, 뭐 횡령이나 배임 쪽으로 조금 까다로운 부분으로 가면 예.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예. 잘 그거 모르니까.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의미를 경찰이, 예. 그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예. 꽤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비효율이죠. 그게 다 비효율이거든요. 핑퐁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본인이 궁금한 점을 직접
그 찾아서 수사할 수 있게 하면 제일 빠르죠. 속도라는 측면에서. 예. 그런 것도 있고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렸을 때 그러면 수사는 경찰만 결국엔 뭐 국수본이다 뭐 중수청도 결국엔 행안부 직속이니까 행안부 소속의 기관들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을 때 또 다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사건이 암장되거나 예. 묻히거나 부실해지면은 저 가해자 처벌을 못 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찰의 단계에서만 우리가 한 번 수사받고 그냥 끝난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의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사고 친 쪽 반대쪽을 우리가 보면 그동안은 검찰에서 그 암장되던 것들을 발굴해서 해결한 예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기능의 예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살리되 또 그렇게 되면 이 검사들이 또 사고 치지 않냐 또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 사고 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통제를 해야 된다. 아예 그냥 다시는 씨를 말려버리든지 예. 아니면 뭐 우리가 하나회 청산하듯이 윤석열 사단을 다 뿌랭이를 뽑아버린다든지 뭔가 다른 제도로 그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걸 보안 수사권을 객관적인 제도를 놓고서 각자의 유리한 면만 딱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게 평행선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안 수사 요구로만 갔을 때는 한 기관이 그 수사를 해결하는 문제, 그게 이제 독점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 폐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논의보다는 그냥 수사 통제 방안, 문제. 수사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게 조금 더 이런 반발을 낮추면서 더 효과적인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 이제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권은 들어가는 거겠죠. 네. 우선 그래서 이런 그 토론이 앞으로 1년 동안에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연구를 상당히 잘해야죠. 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토론이니까 어쨌든 오늘은 두 분은 약간 좀 보안 수사권에서 좀 개방적인 입장이시고 그러니까 대안의 하나로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요. 그 박찬웅 교수님 한양대 뭐 문제되는 예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페이북에 쓰신 거 보면요. 진짜 여러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촘촘하게 막을지는 조금 더 우리가 열어놓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귀가 팔랑팔랑 거려갖고 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반대되는 또 분들도 또 모셔갖고 또 그쪽 보면 또 이쪽 귀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예. 듣는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듣는 분들이 판단하는 또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빠른 개혁하고는 또 상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논의하려니까 또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게 논의를 빨리 하면 되지. 저는 그런데 예. 빨리 하지 않으면은 또 과거 옛날 꼴 날 거라고 그게 가장 우리 경험 있잖아요. 빨리 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지금 정권 출범 초기에 가장 힘 있을 때 밀어붙일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저게 1년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법을 만들고 하면 이게 지금처럼 될 수 있었을까? 그 우려가 큰 거죠, 지금 사실은. 저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안 된다고. 더군다나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쵸, 그 부분도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그거 트럼프가 오늘 밤에 그 노벨 평화상 그 발표했더라고요. 적어도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물론 이제 노벨 평화상이나 굉장히 크던데 지금. 그러니까 셀프 희망. 그 노벨상이 뭐 많잖아요. 화학상도 있고 뭐 많은데 그걸 심사하는 기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제 기억으로는 스웨덴의 왕립 과학원이었나요? 이런 데서 할리먼. 그 한번 그 최근에 무슨 얘기를 발표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위해를 가고 있다는 취지로 그 논평을 한 적이 그랬어요? 있거든요. 노르웨이에서? 예. 그걸 큰일 났네. 지금 그 적어도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노벨상 전체에 대한 권위의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권위의 문제. 노르웨이가 지금 벌벌 떨고 있대 그래서 지금. 아니 경제 제재하겠다고 지금 그런다면서요.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